출발 새 아침.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죠.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도 감사합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오프라 윈프리가 작성했던 일기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 중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서 매일매일 기록하고 이 감사 일기를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해주는 에너지로 삼았다고 합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세에 자기 스스로도 미혼모가 되었던 그녀. 어린 시절 가출해서 마약을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던 그녀. 하지만 오프라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를 사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된 겁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우리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매의 눈처럼 날카롭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뉴스봇, 이종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인천 강화군에서 5번째 추가 확진 판정이 나왔죠. 김포시에 이어서 기존 방역대 밖에서 또 발병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북부 6개 시군으로 제한했던 돼지열병 중점 관리 지역도 확장을 했습니다.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이렇게 넓혔고요. 네. 이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이 3곳에 내렸다가 어제 낮 12시부터 전국으로 또 확대를 했습니다. 초동 대처는 좀 실패한 듯 좀 보이고, 지금은 확진 판정이 나오면 대책을 좀 추가로 내놓는 약간 땜질식 처방으로 좀 전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But 더 큰 문제는 돼지 멸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돼지가 멸종한다고요? 네. 어제 국가정보원이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평안북도 돼지가 전멸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이런 속에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의 방역 방식으론 한반도 남쪽에서도 돼지는 절멸의 상태로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자, 근거가 뭘까요? 이 빠르게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매개체가 이제 멧돼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제 진단을 했던데요. 멧돼지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이 돼도 폐사하지 않는답니다.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멧돼지에서 집단 발병하는 시점을 분기점으로 해서 토착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뭐 자료를 약간 좀 언급을 하셨던데요. 그렇게 되면 거의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비관적인 소식을 차분하게 전달해 주시네요. 네. 그런데요. 네. 사실은 뭐 구제역도 그렇고 조류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이젠 뭐 거의 토착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좀 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토착 질병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군요. 평안도에 돼지가 전멸했다. 뭐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평양, 뭐 평안도 이런 쪽에는요 돼지를 집에서도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한두 마리씩. 그렇죠. 뭐 왜냐하면 아시겠잖아요. 네. 워낙 식량난이 좀 심각하다 보니. 그래서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빨리 사라져야 될 텐데. 돼지가 멸종되면 우리는 멧돼지를 주로 주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평화지대 제안을 내놨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유엔 총회 연설을 하셨죠.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남북 공동으로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고, 둘째,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를 지정하고, 셋째, 유엔 기구와 평화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들을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입니다. 뭐 그동안에도 간혹 좀 언급을 하긴 하셨어요. 네.
이제 그 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이 유효하다. 그리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기에 제기되어야 한다. 또 북한의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했는지 여부는 뭐 아직까지는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미 정상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또 했습니다. 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기대한다. 네. 유엔 총회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또 한미 정상 모두 발언에서도 한국이 우리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있는 큰 고객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향후 3년간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미국산 무기를 사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좀 자제해 주십사. 뭐 이런 얘기를 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런 속에 서울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장은 비핵화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정말 매번 느끼지만 트럼프는 정말 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속된 말로 너무 장사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인데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장사꾼적으로 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선비적으로 대하시면 안 되겠네요. 근데 대통령이 그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혹시 국제사회 반응이 어떤지 사실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잘 됐겠죠? 뭐 그거는 좀 반응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좀 재밌네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두 분이 한때는 의원이셨고 또 보좌관이셨죠? 그런 관계였고 또 이 유시민 이사장을 또 이렇게 외부에 있는 분을 데려다가 노무현 재단 또 이사장으로 또 이렇게 딱 임명한 것도 이해찬 대표시고. 그렇죠. 두 분이 다 각별한 그런 관계인데 이해찬 대표가 그제 최고위 회의에서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어제도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왔다. 검찰에 의해 모든 게 다 말려드는 정황이다라고 또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로서 정도가 벗어났고 본인은 몰라도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 등 특수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검찰을 또 맹공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간혹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만 같은 편끼리 왜 이렇게 싸우죠?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다 같은 편이잖아요. 아니죠. 왜 같은 여당과 편이에요? 검찰. 네. 매우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검찰은 어찌됐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계속 얘기하시죠. 어쨌든. 네. 그래서 하여튼 왜 유독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만 이렇게 검찰을 공격하느냐 뭐 이런 좀 반응이 좀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여당 의원총회에서는 검찰을 뭐 고발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죠. 윤석열 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뭐 특검이라도 이렇게 실시할 그런 기세인데요. 송영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따끔하게 한 말을 했습니다. 집권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다. 저 여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구속영장 기각되면 모든 검사 사표내야 한다는 얘기냐. 반면에 구속영장 발부해주면 또 그 판사 뭐 사표내야 되는 거냐. 네, 오늘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많이 나가고 계시는 이종환 평론가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무산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나리오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둘 다 성사되면 참 좋겠지만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남북미 관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다는데 이거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충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이번 유엔 총회 계기에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데요. 결국에는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분단의 상징과도 같은 DMZ를 평화지대로 바꿔야 된다 하는 구상을 말씀하신 거고요. 당장 북한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고요. 북한 역시 지금 당장은 이것에 대해서 반응은 하진 않겠지만 정말로 비핵화 프로세스와 함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건데요. 이게 물론 조건이 달려있긴 한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가능성은 현 상황에서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그 가능성을 포기하기엔 이르다. 그러니까 11월에 있는 행사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입니다. 네. 우리가 아세안 정상들을 부산에 불러 모아서 한국과 그 아세안 국가들 간에 우리의 신남방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요. 그 자리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서 이렇게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남북이 함께 아세안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그 취지 자체는 좋아요. 근데 지금 북한의 입장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돼야지 제재가 완화된단 말이죠. 그런 제재가 완화되면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의 기회가 확대돼서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이 이제 9월 말이기 때문에 10월 초 정도 재개되면 바로 타결이 되고 그래서 11월 초순 정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지 하순에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는데 이 일정이 좀 지나치게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1월이나 2월이면은 납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래도 국정원에서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네, 사실 이거는 지금 추진했던 게 아니고요. 연초부터 준비해왔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포기를 하진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북미 간의 대화가 잘 진행돼야지 한국이 온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무협상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것이 타결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가능한데 아무튼 지금 한 달 반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네.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협상을 하고 바로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그때 그게 성사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초청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만약에 약간 미뤄지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는 김정은 위원장도 답방을 하려면 어느 만큼 구체적인 성과물이 있어야지 사실은 될 텐데 그런 게 있는지도 조금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재 완화가 돼야지 그렇죠. 남북 간의 경협 그러니까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가동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한국에 답방을 하는데 나름대로 북한에 가지고 갈 선물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북미 실무 협상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그렇게 하려면 이게 어디서 열리나요? 열리긴 열리나요? 어떻게 됩니까? 열리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열릴지는 아직 좀 예측하기 이른 것 같아요. 북한으로서는 평양에서 하기를 희망할 것 같고요. 자기들의 협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 측이 뉴욕으로 와주기를 희망하겠지만 또 그 가능성도 낮으니까 제3국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요. 아무튼 어디서 열리나 그것보다는요. 언제 열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지금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초에는 열려서
구체적인 내용이 미국과 북한 간에 좀 오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 3주 내에 빨리 열려야 되겠군요. 만약에 가능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너무 지연되다 보면 또 동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야권에서 또 맹탕회담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네요. 뭐 몇 가지 관전 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엔 의전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다고 보고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대화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아마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것은 정상회담 전과 후로 나누어서 바뀐 것이 있느냐 그 부분인데 한미동맹과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엔 다시 양 정상이 한미동맹이 핵심 축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비핵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뀐 이야기를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려면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 미국은 불가침, 혹은 경제 제재 완화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지금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게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고 제재 완화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에 미국의 입장에 변화는 없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진 못했는데요.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이 뉴욕 채널 등을 통해서 북한과 직접 접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물밑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변화가 없었던 모습은 미국 국민들이나 아니면 또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북미 간에 실무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독식하면서 좀 외교 결례를 빚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그건 사실 외교 결례는 맞는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나라의 정상회담에서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 좀 워낙 독특한 대통령이라 그런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겠다.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는 이틀 전에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회자됐는데요. 그때는 호주 총리하고 정상회담 하는 계기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모든 뉴스의 중심에 자신이 서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외교상으로는 의존적으로 결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한테만 결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결례한다. 예. 이게 그러니까 명제인 것 같아요. 이해해줄 만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해심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문 대통령이 무기 보따리를 풀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협상의 사전 포석으로 우리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많이 무기를 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사전에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게 지금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한 겁니다. 자꾸 동맹국에게 대해서 네.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거고 우리도 또 그것에 부응하면서 하는 건데 동맹이 이런 쪽으로 가면 건전해질 수 없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따라서 미국 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면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는 동맹의 가치라든가 동맹의 발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방위비 분담을 갑자기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나 요구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실제 모든 비용을 다 합쳐도 50억 달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원래 미국이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 우리에게 모두 다 전가시키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작년 회계연도니까 올 상반기까지 적용되는 건데 미국이 주한미군에 쓴 돈이 44억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더해서 50억 달러라고 이렇게 과장한 건데 이거는 협상 전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주한미군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 군대 인건비를 다른 나라에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제외한 금액에서 결국은 현실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것인데 미국으로서는 가능하면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약간 부풀리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네. 작년에 우리가 이제 타결해서 올해 지급하는 돈이 1조 389억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건 6조지만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면 1조 5천억 내에서 저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목을 잘 설정하고 그 항목에 맞는 지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너무 과도한 금액을 불렀다고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것은 미국의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협상을 잘하려면 이렇게 그냥 통 크게 나오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따져가지고 얘기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 정부에서 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도 제대로 선임이 안 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아마 지금 전통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군에서 해오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외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워낙 요구를 과하게 해오니까 이번에는 기재부 출신으로 다시 이렇게 바꾸려는 과정인데 아직 그분에 대한 인사검증이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협상을 했던 장원삼 대표 외교관입니다. 뉴욕 총영사로 내정됐는데 1차적으로 임시적으로 이제 이번 협상 대표를 맡았고 아마 다음 협상부터는 정식으로 선임된 기재부 출신의 전문가가 와서 협상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돈을 많이 다루는 분이니까 좀 협상을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빨리 좀 선임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 쪽으로도 탄핵 얘기도 또다시 나오면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서 미국 하원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의 대북 기조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큰 영향은 안 미칠 거라고 봐요. 지금 미국도 국내 정치가 상당히 여야 간에 싸움이 심하고 또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의도적으로 키울 수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단초를 제공한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탄핵 심판은 또 상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지난번 선거, 중간 선거에서 또 트럼프가 이뤄낸 업적 중에 하나겠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했는데요. 약간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서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20일 전남 진도군에서 환경 행사를 했는데 진도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해변에 가득 쌓인 바다 쓰레기를 열심히 치웠다는 겁니다.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6톤이나 되는 이 쓰레기는 일부러 행사 효과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미리 갖다 버린 거였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참석으로 보여주기식 행사를 준비한 건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진도 현장에 있던 최송춘 전남환경운동연합 대표와 한번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송춘입니다. 네, 진도군에서 열리는 그 행사가 연안 정화의 날 행사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 19회째 맡고 있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날 행사에는 읍면 직원들하고 그 일자리 계약직 인력, 더구나 초중고 학생들이 동원된 행사이기도 했고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특설무대에서 진행을 했는데 3시부터는 약 30분 동안 그 가계 해수욕장 해변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그 학생 동원을 요청한 진도군이나 이에 응한 진도군 교육지원청 또 학교장들은 여전히 그 30, 40년대 그 세상을 살고 있어서요. 학생들을 동원 대상으로 보는 문제를 내보이는 또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네, 19회나 된 행사가 일부러 보여주기식으로 쓰레기를 6톤이나 미리 갖다 놨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6톤 분량이라고 이제 하는데 네. 1톤 트럭 6대 분량이라고 진도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취재해서 밝혔는데요. 네. 실제 바닷가에 뿌린 쓰레기 양을 보면은 6대 그 1톤 트럭 6대 분량을 훨씬 넘는다고 보고 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어느 때인데 행사를 위해서 군청에서 일부러 쓰레기를 투기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진도 가계 해변이 아름다운 해변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가요?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할 만큼? 아니죠. 평소에 그 가게 그 영월이 주민들하고 어촌계가 나서서 청소를 잘 해가지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뭐 학생하고 주민 공무원들 뭐 200명이나 참석하면서 일부러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 어이가 없는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일이에요. 네. 쓰레기 줍는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하고 사회단체 회원들 그리고 그 관련기관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어이없어하고 황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동원된 학생들도 이 사실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네. 참으로 우리 어른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꼴이 되겠네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민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초, 중고 학생들도 참여한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이렇게 깨끗하게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엔 참석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렇죠. 이게 쇼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너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 사실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 어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는 군수나 군청 공무원들이나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는 그 모습이 학생들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그 보여주기식의 잘못된 거짓 행사를 한 것이 결국 드러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 진도군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어제는 해수부 장관은 공식 사과를 하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네. 진도군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이 행사를 주최했던 진도군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이런 얘기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상한 일인데요. 어쨌든 지금 7, 80년대에만 이런 그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혹시 이번에 그랬다면 옛날에도 그랬던 거 아닐까? 이러면서 좀 과거에도 이런 식의 행사가 있었을지 좀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번 쓰레기 그 불법 투여 같은 그 황당무계한 그 행사는 아니지만 네. 진도에서는 그 환경 클린 운동이라고는 저희 행사를 하고 있어요. 환경 클린 운동이요? 예. 예. 그 상금을 내고 그 242개 마을 청소 경쟁을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실적 위주 그 인력 동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이 민을 대하는 의식이 7, 80년대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전에도 이런 게 문제가 됐던 적은 혹시 있었어요? 아니면 잘 모르나요? 아직까지 한 번도 밝혀진 게 없나요? 이런 사례는 최근에 21세기 들어와가지고는 보질 못했죠. 그랬군요. 네. 이런 행사를 기획한 공무원들의 그 사고방식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진도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쓰레기 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은 환경 예산 같은 것도 좀 지원받고 그러는 겁니까? 저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까지 사실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사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혹시 소식 들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제가 말을 한 건데요. 네. 지금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보여주식 그리고 이 기만 불법이잖아요 이게. 네네. 이런 행위를 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 그 원인이 무슨 이유로 그러고도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사실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환경운동연합하고 주민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이번 사건을 진도군이 저지른 쓰레기 불법 투기로 보고 있어요. 진도군이 저지른 쓰레기 불법 투기요? 네네. 예. 단순히 우리 환경운동단체나 이 주민들이 성명서를 내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정도의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행위를 쓰레기 불법 투기로 규정하고
지금 법률자문을 거쳐서 검찰 고발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 검찰에 고발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예,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진도군이 진도군의 그 불법과 기만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법률자문을 거치는 대로 논의해서 고발 여부를 지금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전남 환경운동연합의 대표로 지금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전남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주로 어떤 종류의 이제 일을 하시는 기관인가요? 이런 관에서 하는 행사를 감시하고 또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요즘 이 일회용품,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함께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 이제 자연환경을 망치는 일을 제어하는 것이죠. 아,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남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뭐 도민들이 만든 그런 단체인가 보죠? 그렇죠. 전혀 정말 자발적으로 모든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면서까지 이런 봉사활동을 네.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 전남 진도군 뿐만 아니라 어쨌든 전남에 있는 여러 그 관공서라던가 이런 곳하고 네.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키우고 그리고 또 대처 방안 같은 것도 마련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 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게 네. 일회용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플라스틱. 이제 자제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일회용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장례식장에 일회용품을 안 쓰는 그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관하고 지자체하고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예산 지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제 어쨌든 환경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지구를 좀 지키기 위해서 환경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환경운동은 어차피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반드시 따라야 되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장례식장 문제도, 당연히 일회용품 문제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일반 이 음식점에서 장례식장하고 애식장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네. 이런 법률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삶이 이제는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쓰는 이 플라스틱 일회용품 자체가 다시 내 입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들이 스스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기후변화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나 모든 게 다 이런 우리들의 생활하고 연관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정치권, 우리 주민들 모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함께 이렇게 이제 헤쳐나가는 그런 지금 상황에 바로 처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혹시 이제 이번 사실을 알고 나서 진도군민들이 느꼈을 허탈감이나 실망감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컸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공식적으로 입장이 전해진 바가 있나요? 진도군에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팽모강 배후 부지를 매립하는데 석탄액제를 이용해서 매립을 하려고 진도군수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안 오염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주민들이 석탄재 매립 반대 운동 대책위를 꾸려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도 지금 진도군수는 여기에 이 막무가내식으로 마이동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석탄해제라는 것은 정부 공식적으로는 그냥 보통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환경운동 단체들은 네. 이 중금속은 물론이나 방사능까지도 함유하고 있는 유해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대책위하고 이번 우리 전남 환경운동연합하고 이 문제를 같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찰 고발 문제도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환경운동연합의 최송춘 대표였습니다.
9867 쓰시는 분께서요. 그래도 쓰레기를 치웠을 때 깨끗해지는 쾌감과 환경보호 참여 습관을 키워줄 수 있었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셨는데 정말 애써 좋은 면을 말씀해 주셨네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 새 아침 8시 뉴스 들으시고 10분에 돌아옵니다.